네, 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취재 후 시간에 저희가 약간 예전에 우리 하던 논현동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를 한번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참 이렇게 소복히 모여서 취재 후 얘기를 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또 그래도 초심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썰전 분위기인데 이거? 예. 좀만 조명 어두우면 그것 때문에 오늘 경찰서들 갔다 썰전 얘기하지 말아요. 경찰에서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제일 어쨌든 치열하게 예. 신문과 답변이 오고 같은 게 썰전인데 예. 발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린공감TV는 이제 단순한 그냥 그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기관에서 항상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썰전 얘기 쉽게 올리시면 안 돼요. 썰전 분위기 아닙니다. 썰전 분위기 아닙니까? 아, 여기 예. 이제 저희가 남양주 별리 스튜디오에서 논현동 같은 그런 우리 그때 쓰던 요 테이블로 한번 또 이렇게 오붓한 분위기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때도 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애를 먹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사는 줄 모르고 밤까지 듣고 왔는데 네. 저기 거기 다리를 보호해주다 갑자기 가버리면 어떻게 지금? 네. 괜찮아, 뭐 반바지 입은 거 가지고는 경찰 조사를 받을 일. 네, 없습니다. 예. 쏘리. 또 가냘픈 다리를 또 저희가 잠시 봤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낮에 한번 그 취재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마침 이제 강진구 기자님도 안 계셨고, 근데 오늘 지금 강진구 기자님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취재 후에 이렇게 참석을 또 하셔서. 오늘 뭐 박대웅 기자가 제가 그 잠입 취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잠입 취재는 아니고요. 오랜만에 제가 야외 활동을 한번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전 잠입 취재 목요일 날 들었습니다. 저쪽에 남도에 하루 종일 취재를 했고 어제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에 조사가 끝났어요. 서초경찰서에서. 네. 그래서 오늘까지 취재 활동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유, 저는 이제 강진구 기자님은 정말 365일, 24시간 365일 취재만 하시는 걸로.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24시간 일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외 활동도 하시는군요. 네. 아, 처음 알았어. 아니 뭐 네네. 그리고 뭐 그런 휴식이 있어야지 또 새로운 또 원기를 또 충전하시는 거니까요. 조사받은 거 팁을 좀 공유하셔야 돼요. 곧 릴레이로 우리 가자마자. 뭐 그런데 일단 저는 고소고발된 건에 14건 중에 11건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모든 건에 다 붙여서 다 제가 조사를 받았고 일단 뭐 가지치기는 제가 한 것 같아요.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제가 길은 냈으니까 네. 그다음 조사받으신 분은 뭐 저는 그냥 강 조금 기자님이 편하게 앞서 말하신 이하 동물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네. 각자가 방송에서 한 분량이 있어요. 자기가 발언한 양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라고. 왜 당신은 여기서 이 대목을 얘기했나? 근데 가끔씩 이제 그 어떤 저를 상대로 해서 압박을 질문을 하다가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라고 탁 질문이 또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서서 내가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방송 뭐 취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했고 일단은 뭐 제가 그 실질적으로도 제가 방송에 제가 총괄 책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총괄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얻는 이 자세 훌륭하며 훌륭하십니다. 강지구만 들어가세요. 저는 강진구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시킨 대로 네. 했습니다. 수사관님 전방 네. 그 저는 이제 늘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제가 신조처럼 삼고 있는 얘기가 기자는 그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지만 않으면 모든 경험은 기자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수감 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 수감 생활에 경험을 한 사람은 없으세요? 아무도. 네. 저는 대학교 때 한번 유치장에 갇힌 적은 있어요. 거기 그 백골단한테 붙잡혀가서. 뭐 그런. 네, 이거 수감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래서 아니 뭐 하여튼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하고 하는데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이제 뭐
궁금증 좀 생겨요. 근데 좀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지 좀 생기지. 어디 뭐 수감 생활에 대해서 슬기로운 그러니까 간판 생활? 저는 한 솔직히 1년 정도는 쉬고 와도 괜찮겠다 생각이. 원기 건강을 회복하면서 나오는. 나도 1년 정도는 한 독서 휴가 하고 네. 또 뭐 신영국 선생님이 쓰셨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책을 한 권 쓰시려고. 그거 가지고 같은 거. 있었어. 네. 그런 말이죠. 제가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그 들어간 지 첫날 바로 후회를 한다 바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서 그게 원래 그러잖아요. 군대에도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려고 그러면 죽을 맛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수감 생활은요. 네. 그거에 한 100배쯤 되는 스트레스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끔찍한 끔찍하죠. 네. 끔찍하죠. 예.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기 제일 좋죠. 네, 뭐 이게 말은 뭐- 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합니다만 일단 뭐 네. 저희가 쉽게 저희 보도의 그 정당성을 둘러싼 싸움에서 그렇게 뭐 쉽게 뭐 포기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싸울 거고 줄리 얘기 제일 그랬다면서요. 양재택 동고설하고 이제 줄리 얘기가 이제 가장 이제 첨예한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양재택 동고설보다도 줄리 쪽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문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촘촘하게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뭐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9명, 10명 정도의 그 증인이 줄리에 대해서 그 증언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 줄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나름 확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찰은 계속해서 한 25년 전에 그냥 한두 번 봤던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서 그 줄리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보도 아니냐. 뭐 낙선 목적을 가지고 또 선거법으로 보면 엮고 싶었나 보구나.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선거법하고 이제 명예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맞물려 있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기간 중에는 만약에 줄리를 허위사실로 판단이 되면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 그렇죠. 이 되는 거예요. 네. 선거 기간 전에 우리가 줄리 의혹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허위사실의 고비를 넘더라도 또 이제 음란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고비를 넘어야 돼요. 네. 네. 음란 표현이라는 것은 뭐 방중수.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죠 윤짜장 설전에서 방중술 그다음에 그 양재택 전 비서의 그 증언을 얘기하면서 출장 엄마. 그다음에 그 건진 법사 밑에서 그 사무장이 얘기했던 사무장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건진과 그 줄리는 남녀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음란 표현으로 그 일단 혐의점을 가지고 계속 추궁을 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경찰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공격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압박성 신문이 길어집니다. 어제 한 6개 정도인데 조사가 원래는 한 7시 정도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면 끝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11시까지 갔어요. 네. 11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만큼 뭐 경찰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일단 수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저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어느 쪽에 뭐 편견을 갖지 않고 나름대로 그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뭐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피의자가 되는 거고 피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범죄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 뭐 수사관의 기본적인 태도니까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갑자기 그 수사 과장분이 들어와서 그 제가 이제 영상 녹화실에서 저 조사를 받았으니까 아마도 수사과장이 전체 그 조사과장들 다 모니터링을 했을 거예요 밖에서. 그러다가 뭔지 모르지만 본인이 약간 좀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영상 녹화실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그냥 딱 그 수사관 딱 뒤에 서가지고
그냥 이 받아치는 거 내가 얘기한 걸 받아치고 그냥 프로그램이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무언의 압력이잖아 그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신문 중에 이렇게 뭐 과장님이 이렇게 벌써 들어오셔도 됩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저도 수사관입니다. 뭐 이렇게 오, 저도 수사관입니다. 예, 그렇구나. 참나. 그렇게. 과장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아이고 과장님. 그냥 보면 다 과장이에요? 그 경찰서 한 번도 안 간 사람처럼 뭐 아니 그렇게. 저는 과장은 못 만나봤어요. 기자들은 수사관을 자주 만나죠. 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경찰 수사관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본인은 누구로부터의 압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저는 뭐 사실과 다른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실제로 수사관한테 누군가 노골적인 지금 압력을 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압력 가한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사관한테 어떤 수사 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걸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이게 뭐 만약에 수사관이 양심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렇죠. 큰 문제가 맞아. 정권이 있잖아요. 괴로워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수사관이 그 약간 뭔가 편향돼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또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몰리고 싶지 않아서 미리 사전에 아마 실드를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 조금 제 관점에서는 웃기긴 해요.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지금 뭐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뭐 선입견 없이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지금 피의자 안 물어봤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네. 아니 왜냐면 조사하는 도중에 이제 약간 언성이 높여져가지고 제가 좀 화를 좀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 뭘 가지고 이제 화를 냈냐면은 이제 우리는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 세는 사채원이라든지 아니면 안혜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자신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럼요. 검찰총장 출신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석 대선 가장 큰 유력 주자의 배우자를 관련된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25년 전에 그냥 한두 번 만났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줄리를 기억을 하냐. 그런 분의 증언만을 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뭐 물증 같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탁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건 저에 대한 화보다도 얼마나 우리를 그 용기를 내서 찾아봤던 그분들의 그 용기 있는 증언을 그런 말로 25년 전에 그냥 단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건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좀 화가 좀 치면서 좀 화를 좀 됐어요. 이제 그런 논리는 보니까 국힘당 논리 같아요라고 이제 저도 화를 냈는데 국힘당에서 똑같은 논리를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조서를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화를 내며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 쓰더라고요. 써놨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기록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록 검토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좀 내가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니까 이제 겸손하게 조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냉정을 되찾고 피의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잘 성실하게 조사를 끝내고 갑자기 엎드리며 조서를 검토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서 내가 그 화를 내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얘기하는 게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근데 약간은 뭐가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서 내뱉었던 얘기들 그냥 신문 조서에 영어 없이 꼭 쓸 필요 있겠냐. 좀 화를 내면 이건 좀 지우고 좀 출력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원하면은 이제 출력된 상태에서 지우라는 거야. 가로줄 그러면 딱 보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뭐 나중에 기소가 되면 판사가 볼 때 이거 화를 내며라고 썼는데 이걸 강진구가 이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도 기분이 상해서 그냥 갑시다. 화를 내면 가요 그렇게. 물병을 던지며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또 뭐 검찰이나 또 법원 그래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끝에 이제 그 조서에 끝으로 더 할 말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건 이제 수기로 적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적은 거예요. 그거는
나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모욕으로 느꼈던 게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 우리를 제보를 했던 사람의 얘기를 가볍게 너무 폄하하는 듯해서 내가 화를 낸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끝에 남겼어요 기록으로. 네. 최 감독이 화를 내시면 안 되겠네. 화를 내시면 내가 보기에 최 감독이 제일 걱정이 아니, 많아. 저 화내요. 어? 저 화 안 내요. 안경을 집어던지고. 갑자기 철근을 씹어먹으면. 내가 보기에는 잘 받으세요. 아니, 저 네? 지문을 쓴다는 건 좀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가로치고 화를 그런 거 내고 이건 쓰기도 해요. 처음 봤는데. 근데 아니, 저도 이런 거 하여튼 조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화나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옛날 얘기 해주는 느낌으로 이건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차분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조사를 이게 압박성 조사를 받아보지 않았어요. 압박하고. 무슨 옛날 얘기 해주듯이 지금 피의자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 저 영상 조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수상을 하고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건 무슨 옛날 얘기 들려주는 거야, 피가. 네, 저는 걱정 안 해요. 나는 걱정이 많이 돼. 걱정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책임은 강기훈 기자가 진다고 했으니까 강기훈 기자가 시켰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듯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그럼요. 하면서도 이겨 나가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또 여기 시민들도 그 강진구 기자님 이제 댓글에서도 계속 강진구 기자님 응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실 이런 약간 너스레도 떨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럼요.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당연히 두렵지 않.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두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예, 관심이 떨어지는 순간 저희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 열린 공감 혹은 저희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저희의 모든 행동, 보도,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가지셔야지 저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제도 사실은 이제 점심 시간 때 이제 어제 이제 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제 곁에 이제 2명의 이제 변호사 이제 끝까지 네.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저녁 11시까지는 또 이 젊은 여성 변호사분이 저를 이제 지켜주셔가는데 제가 이렇게 매너가 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날 어제 금요일 날 어제구나. 그러니까 7시부터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경향신문에서는 잘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 동기 노무사들 하고는 좀 유대가 잘 큰 거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동기 노무사들이 응원하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1시가 되니까 이제 다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 이제 풀풀이 흩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집이 있는 사람만 이제 한 명 소속에서 앞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조사를 이제 끝마치고 그 노무사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무사를 챙기느라고 변호사님 버리고 갔구나. 변호사님한테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내가 지금 그게 영상 편지 하나 하세요. 영상 편지. 그 변호사님께 지금 영상 그게 좀 편지. 마음에 걸려요. 이거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카메라 보면서. 택시라도 타고 하는 걸 내가 좀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매너가.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죄송하고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조사를 이제 오전 오후 나누면서 점심하고 이제 저녁 잠깐 먹었는데 점심 때 그래도 일단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분 어쨌든 좀 제대로 잘 이제 좀 대접을 해야겠다고 해서 그 곰탕집 유명한 그 서초동에 있어요. 그래서 곰탕 하나씩 시키고 그냥 곰탕만 하나 시키면 좀 약속할 것 같아서 수육도 하나 시키고 그래서 제법 좀 이 가격이 돼.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그 천안에서 오신 그 우리 시민분, 이제 세 분이 가족 같아요, 친인척 같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그러면서 그냥 강진구다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또 가시면서 그걸 또 결제를 해주시고 가요. 자기 피하라는 거죠. 자기. 아니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 벼랑 끝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저를 이게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상황에서 정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저녁 시간이 짧아서 그냥 그 카페에서 그냥 베이커리 좀 가져가고 먹는데 또 마침 전에 이제 좀 범상치 않은 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좀
범상치 않으신 이제 우리 두 분의 여성 시민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오더니 또 저를 알아보시고, 강진구다. 그래서 오늘 경찰서 조사받는 것도 아시고, 그것도 아시고. 그런데 그분이 더구나 파리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서 오면서 보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그분이 오늘 이 사진이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도 촬영하고, 그래서 그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시민분들의 응원을 받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든든한 이게 든든하더라고요.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서 있는데 네. 두렵지 않게 두려움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주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용기를 네.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변호사님하고 그것도 저희 격려해 주셨던 우리 시민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사실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저희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뭐 단톡방에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늦은 시간에도 뭐 주말 휴일에도 계속 걱정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자료 조사할 때도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하나 다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이 지켜주시는 언론사가 있을까? 보통 그렇죠. 큰 언론사에도요 고문 변호사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넘잖아요. 그런 분들이 열리모감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13분입니다. 13분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저희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최감독이고 그 다음 주에 저예요. 변호사님들. 다음 주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시간 저희가 있어요? 피신 조서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제가 봤던 피신 조서를 이제 그렇죠, 그렇죠, 받아서 그렇죠. 검토한 다음에 그럼 한 2, 3주 걸리겠네 또. 예. 네. 다음 주에 갈 데가 많은데 하루 빠지면 커. 그리고 일단 뭐 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략 한 7, 80%는 조사를 끝낸 거기 때문에 뭐 최영민 감독이나 김두일 작가에 대한 조사는 큰 의지는 없을 거고. 뭐 개인적인 발언 같은 것만 좀 그 하긴 하겠죠. 최감독의 경우는 그 저기 무속 쪽은 좀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무속 들어온 거 별로 없지 않아요? 부속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할 얘기 많겠네 그럼. 할 일이 많고. 근데 어제 조사 과정에서 아마 경찰관들이 제일 놀랐던 사실, 약간 좀 당혹스러웠던 표정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우리 사채 언니가 우리 방송하지 않았던 내용 있잖아요. 사채 언니가 했던 비타 500 얘기. 그렇죠. 예. 비타백 얘기. 그게 그걸 해주셨어요? 응? 그걸 경찰한테 했습니까? 경찰한테는 해야죠. 했지. 자기 보호권을 해야 왜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니 사채언니 그분도 25년 전에 그냥 한 2번 정도 그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본 여성이 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김건 씨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그건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거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줄리하고 해서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한두 번 봤더라도 그 인상적이죠. 이미지가 강렬하죠. 어떻게 강하게 남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먹히더라고 별로. 왜 안 먹혀? 왜?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 안 믿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가야 돼 강진구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비타 500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쫙 그물망을 치면서 결국은 그 토끼몰이를 해야 되는데. 사채 언니 결국은 그 한두 번 정도 본 얘기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줄리라고 당신은 확신할 수 있었냐 그 얘기만 가지고 그래서 뒤에 난 그래 안혜욱 회장님 얘기를 이제 하려고 얘기했더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요 보도 당시에 사채 언니 얘기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했냐 계속 압박을 해서 사채 언니가 사실은 이런 얘기도 했다. 이런 정도의 그 비타 500 같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면 한두 번 보더라도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히 남지 않겠냐. 그렇죠. 그게 내가 상식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난 이걸 상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수사관은 그게 어떻게 상식이냐. 내가 아는 상식은 25년 전에 한두 번 본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얼굴을 기억을 하냐. 이게 더 상식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한 번 본 사람도 기억이 강렬히 남는다. 나는 30년 무려 29년 전에 경향신문 면접 볼 때 난 면접관 얼굴도 기억난다. 그 기억나잖아. 기억납니다, 저도. 특별한.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그 비타 500이 튀어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몰랐나 보네요. 비타 500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게 상식이 될 수는 있어요. 네. 조금 더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얘기했었던 건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안혜욱 회장님도 사실은 우리가 그 4번 만났다고 얘기했지만 4번 만난 게 아니고 사실은 가빈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태리 레스토랑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안혜욱 회장님은 이제 5월달에 처음 만났다가 최소한 그 전시회를 하는 그렇죠. 그 9월달 무려 최소한 한 4, 5개월 정도는 만난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근데 사실 그 이제 뭐 그 사채 언니나 안혜욱 회장님이나 또 뭐 그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분 이런 분들이 진술하신 게 저희가 보도할 때는 이게 되게 압축적으로 몇 마디만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들하고 인터뷰한 건 1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들은 경찰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는 거죠. 그분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저희한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다 확신을 갖고 알고 있는 건데 네. 경찰들은 딱 그 워딩만 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기억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 기소된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 재판 까야지. 과정에서 열 수밖에 아니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안혜욱 회장님 건도 그건 얘기해 준 거예요. 안혜욱 회장님이 이제 친구 문제 때문에 이거는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있었죠. 적나라한 내용이 네.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나는 경찰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네. 하셨어요, 이것도? 얘기해야지. 얘기 안 하면 지금 그 장례를 가지는 프레임이 있잖아. 네. 아니 어떻게 그냥 그런 데서 한두 번 만난 사람을 가지고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걸 줄리가 김건희 씨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나는 안혜욱 회장님은 경우가 다르다. 여기는 1997년 5월 달에 만나가지고 최소 그해 9월 달에 전시회를 했으니까 벌써 한 4, 5개월 정도 있었고 방송에는 4차례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집 저기 라마드네상스 호텔에 중국집 가빈 이태리 식당에서도 자주 만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안혜욱 회장님이 본 장면 중에 이런 장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게 다 기록에 들어갔네요. 지금. 피신 조사에 들어갔죠. 야, 그러면 그게 앞으로도 영원히 기록이 남는다는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대택 선생 그 자료를 취재할 때도 정대택 선생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 김건희 씨가 정말 죽을 때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방송에 다 인용을 못했지만 네. 7시간 녹취록 그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김건희 씨가 정대택 씨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자료들이잖아요. 그렇죠. 피신 조서. 피신 조서. 피신 조서에 김건희 씨가 실토했던 내용들. 그렇죠. 예,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매번 그리고 이제 조사 이제 그 방송 분량 끝날 때마다 이제 다른 방송 넘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물어보면 그러면 그 인터뷰 영상도 편집한 겁니까 먼저 물어봐. 그대로 내보낸 겁니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취재를 하고 난 뒤에 중요한 내용들만 편집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이쪽 경찰에서 묻고 싶은 거는 방송에 나간 거 외에 더 가지고 있는 건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궁금해 미치겠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우리는 편집한 거고 원본 영상 가지고 있던 원본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난 항상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제출합니다. 저희가 2년 전 줄리 얘기는 2년 전부터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얘기도 대선 출마 전부터 얘기한 거죠. 대선 출마는커녕 그 검찰총장할 때부터 우리가 계속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사실은 후속 보도예요. 계속 디벨롭된 보도지 이게 그때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 저희는 계속 취재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낯선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후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때 당시에. 누구도 몰랐죠. 네, 그랬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그때도 우리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저기 우르르 쏟아져 나와버리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생각했다고 치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실 우리가 보도 안 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신 분들 뭐 그 이후에 결혼 이후의 생활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엄청나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게 말씀하신 중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다 들어간다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비타 500에 대해서 사실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네. 듣는 분들 중에 실제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이제 얘기를 전해드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비타 500은 사실 뭐 이게 음료수 얘기가 아니고 김건희 씨가 정말 거기까지.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일 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신 조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게 국가 공식 기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가 공식 기록으로 들어갔고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뭐 피신 조서가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적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데 이제 저희가 기소가 돼서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되면 그렇죠. 그건 다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부터는 기소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그게 공개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기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저희 열린공감 TV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그다음에 인터뷰 원본 이게 뭔지 좀 제일 그게 두렵게 할 거예요. 알고 싶긴 할 거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없었어요. 뭐 예, 저희들 뭐 그것도 당당히 임해야죠. 네. 뭐. 예, 예. 뭐, 예. 일단 그 준비는 철저하게. 네. 취재 후 취재에 맞게. 예. 취재 후 해야 돼요. 그러게요. 예. 그래도 일단 뭐 조사받고 이거 아니 그 보고서 아니 뜻깊은 얘기였어요 진짜. 보고도 나오니까. 오늘 정말 계속 얘기하면 1시간 넘길 것 같아서. 네. 30분 이제 지났습니다. 저희 이제 지난번 취재 후가 언제 했었냐면 스카이캐슬. 이건 저기구나. 우리 반치광 한동훈. 그 한동훈 우리 그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그렇죠. 취재 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했던 게 그 인사청문회 라이브를 했죠. 몇 시간 했냐면 아침에 1시간 14분, 오후에 4시간 49분, 저녁에 3시간 45분, 그리고 밤에 3시간 6분. 이날 거의 몇 시간? 이런 방송은 사실 대선 그 개표 방송 이후에 처음 시도했던 거의 거죠. 13시간 했어요. 13시간. 네. 13시간 그 연속 방송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방송이 저작권 침해로 빨간 덕지가 붙었어요.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거기 우리가 이제 방송을 네, 방송사 계속 인용을 했으니까. 인용한 것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요거 그 두 분이서 굉장히 열일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뭐, 마지막에 뭐, 예. 그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 뭐 안 피곤하셨어요? 피곤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 3월 9일 개표 방송 대선 개표 방송 이후에 가장 장시간 그러니까요. 네. 방송을 피곤하긴 했죠. 피곤하긴 했는데 굉장히 그 새로운 형태의 실험이었잖아요. 네. 청문회를 사실상 그냥 실시간 있는 그대로 팩트 그냥 하는 게 체킹이었죠. 아니고 이게 스포츠 중계로 해설하면서 네네.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아마 일부 레거시에서 따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제 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 포맷이니까. 실제로 그 외신 기자들도 좀 그 방송을 좀 지켜봤다 그럽니다. 네. 네네. 저희 방송은 네네. 그치. 네, 그때 우리 방송 하던 거를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제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를 많이 방송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의원들 얘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고. 그렇죠. 한동훈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거짓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저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의미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레거시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해설 방송을 하려면 사전에 상당한 취재를 해야 돼 사실은.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취재가 안 돼 있으면 뭐 따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당시에 그 의원들의 질문 저희들은 이제 미리 인사청문회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전 페이지 달아는.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 네네. 근데 질문들도 조금 이제 이 깊이가 없었지만 네. 답변이 매우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은 정말 이게 뭐야? 뭐 그냥 무슨 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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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식으로. 아무튼 월요일 날 네. 힘들게 달려가지고 그날은 총 조회수가 한 65만회 돼요. 다 합치면. 네. 그렇고 화요일 날은 원희룡 음. 거짓말 시리즈 이렇게 제주도에서 그렇죠. 특별히 제주 투데이와 유명하다고 협업했던 것도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키노키오. 네. 우리가 베스트 10만 뽑았는데도 뭐 네. 어마무시했어요. 원희룡의 거짓말.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한동훈 인사청문회 다시 보기를 했어요. 저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미디어 비평 그래서 윤석열 출국기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실제로 출국기를 한번 출국기를 따라가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CCTV를 한번 봤는데 이제 출근 안 하고 국회로 이제 9시 넘어서 국회로 9시 16분인가 19분에 그때 집에서 나왔어요. 19분에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저거 했어요. 대학생들이 그 5.18 문화제 했어요. 예, 봤습니다. 예, 봤어요. 예, 봤어요.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전해져 있었죠. 저희들, 대학생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가끔 이분들이 어떤 기획을 해오면은 우리가 중계를 같이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행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집회 같은 경우 노래가 노래가 음악이 나와버리면 그 음악이 그대로 다 걸려버려요. 대상권이 다.
그냥 우리는 뭐 그건 뭐좀 노딱이 붙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 방송이 좀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져서 지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네, 노인 네. 복지 정책이 네.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거꾸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 왜냐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방송인 게 사실 이 노령층들이 입원을 많이 찍어왔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실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조금 노인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원자력 엑스파일 네. 이 이제 꾸준하게 나가고 있고 네. 근데 원자력 엑스파일은 비교적 쉽고 짧게 전달을 하려고 그 이정윤 대표님이 혼자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원자력 분야는 그러니까 핵발전 분야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과학 기술자들도 이쪽 전문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못하니까 이거 정치권에서 여기다 숟가락도 얹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사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마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탈원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었고 다른 분들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저희 역사 강의 역사 강의 아주 좋습니다. 예. 보셨어요 혹시? 네, 좀 봤어요. 그럼요. 보셨구나. 그럼요. 신명섭의 역사관에 네. 예. 이분 내용이 이제 너무 원래 좋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강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네. 저희가 여러 인터뷰 중에 이분을 딱 발탁을 해서 음. 지지난주 첫 방송 나오고 이제 네. 어저께 두 번째 방송 나갔는데 네. 훨씬 매끄러워지시고 네. 진행이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 보시고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50분 했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오시냐면 오늘은 20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50분이 지났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51분 나와. 막 이런 식이라서 굉장히 열정적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우리 메인 방송에서 좀 소개를 많이 해달라. 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런 그 취재 라이브 외에는 잘들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소개를 해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있어서 진령군 얘기는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령군 관련해서 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네. 진령군하고 해우가 있던 그 일광조계종하고 의 관계를 누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가 좀 난해해가지고 소름 끼친다, 진짜. 한번 듣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 네, 네. 그게 연관성이 있다. 뭐 그때 있던 진령군이 있던 사찰부터 해가 쭉 연계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그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오랫동안 그 밑바닥에서 그 일제 강점기부터 쭉 이어온 그런 사회비 무속 이런 것들을 쭉 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큰 얘기라 제가 열린 큰- 공감의 대표적인 부속 전문 기자가 청암동에 있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되지. 아니, 너무 사이즈가 커요.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굉장히 네. 놀라운 얘기들. 요거는 아마 아마 기자분 우리가 이제 취재하거나 우리가 주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한번 보시면 원자력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희 출근길 방송을 했어요. 네. 그 전에 저거 했었구나. 한동훈과 신임 법무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출근길 아침에 하고 네. 저녁에 이제 인호공을 아 했죠. 맞다. 아침 저녁으로 했구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이제 윤석열 그 CCTV를 가지고 우리가 출근길을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저녁에 했던 건 이제 인호공에 대한 얘기죠. 인호공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법무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사실 이제 다시 언론에 왜 이노공 네. 한동훈의 그 1년 사실 1년 선배기도 하고 네. 1년 선배를 사실은 차관으로 임명하는 거 좀 이례적이었죠. 이례적이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인데 거기를 왜 법무차관으로 지명을 했을까 이제 많이 의문이 들었었는데 일단 저걸 이제 월요일날 제가 내보냈던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이제 후보자였고 장관으로 지명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난 마지막이라도 한번 좀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경에게 야 이래도 한동훈을 장관으로 지명할래라고 하는 걸 한번 부담을 한번 더 줘보기 위해서 월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역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지만 요거 좀
비교적 긴박하게 취재가 된 거죠. 그거는 제가 일요일 날 취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내보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조희진, 그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변호사 또 저기 저 수사했던 수사팀 박현주라는 대변인, 네. 법무부 네. 대변인이었던 사람. 네. 그래서 박현주 씨는 그렇지만 조희진 그 네. 당시 이제 수사단장이죠. 그렇죠. 서울 동부지검 그러니까 여성으로 검사장 1호. 네, 검사장 1호. 검사장 되셨던 분. 이미지 굉장히 좋았죠. 네. 저는 처음에 인호공 이동호 하길래 무슨 공사 이름인가. 처음 이름 자체가 너무 네, 낯설어. 사람 이름 같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남부지검 2015년도에 있었던 성추문 이거를 덮는데 네. 사실은 여성 검사들이 네. 그 이제 이 고참 네. 여성 검사들이 더 앞장을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그 피해 여검사 입장에서 같이 도와주려고 했었던 또 여검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검사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남자 검사들이 나서서 입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자 검사들이 나서서 입을 막으려고 했고 그 중에 제일 거기에 왕언니가 입을 막으려고 하는 쪽에 왕언니가 인호공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제보가 있었죠. 제보가 있었고 인호공 그 법무차관은 이미 그건 2015년도 당시 그 조사단의 조사로 다 해명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허위 사실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가만히 안 얘기했는데 있겠다.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직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사시 한기수 선배인 인호공 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그 네. 밑으로 그렇죠. 법무차관으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는 보훈 의사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동균 검사 때문에. 그렇죠. 2015년도에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가장 큰 추행, 성파문은 한동훈 후보의 처남인 이제 진동균 검사. 그렇죠. 이 처남 관계 때문에. 그렇죠. 처남을 혹시 살려준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보훈 의사가 아니냐. 네. 우리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근데 지금 인호공 검사가 내세웠던 이 논리, 그건 조사단의 조사 결과 다 무관함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워낙 많죠. 세월호 특조위도 그렇고, 그냥 검찰에서 무슨 무슨 진상조사 무슨 위원단 만들고 해서 그냥 항상 면제부를 덮었지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김건희 씨, 네. 그다음에 최은순 모녀가 늘상 판결. 내세우는 게 뭐냐면 법원 판결. 그건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난 똑같은 논리 같아요. 이 법기술자들이 쓰는 거. 어쨌든 검사를 주물르던 판사를 주물르던 해서 이 사건의 신체를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그걸 판결로 확보한 다음. 판결을 일단 받아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작해낸 진실이 마치 실질적인 진실인 양 이렇게 똑같은 수법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방송할 때 한 가지 딱 연출을 했어야 되는 게 인호공을 검색해 주세요. 검색어 순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누군가 볼 수 있게 그런 걸 좀 유도를 해. 지금 생각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네, 검색해 주셔도 지금 됩니다. 해야 돼요. 인호공은 차관. 열린공감 TV에 그리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거 노딱 붙었어요. 인호공? 노란 딱지 붙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말고 그때 이제 붙었는데 이게 노란 딱지가 붙는 이유가 제목에 성폭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성폭행 처남.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럼 성폭행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노란 딱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노란 딱지. 무슨 조사단 조사 결과 결백이 밝혀졌다. 대법원 판결 결과 다 무죄가 다 이미 판결이 났다. 이 논리를 이번에 제가 서초소 조사받을 때도 똑같은 게 양재태 전 검사는 다 대법원에서 가서 다 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지 않냐. 그 대법원 이미 판례가 난 건데 그 대법원 판례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면 허위 사실이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수사관이 그런 판례가 있는 사실을 압니까? 라고 얘기해서 난 모른다. 근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럼 대법원 그 판례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왜 양재태 전 검사 이미 허위 사실로 대법원에서 판단한 양재태 전 검사 동고서를 계속 의혹을 부추겼냐라고 해서 저는 그냥 대법원이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다. 그건 명언인데요. 명언인데. 아니, 오늘 그 이거 얘기를 좀 적어야 되겠네. 대법원이 진리를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 법원이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 대법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어쨌든 뭐 그렇죠. 아니 아니, 제가 이제 그리고- 명언 이걸 만들면 그리고 또 갈릴레오 그런 식으로 돈다. 다음에 가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멋질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한국에는 드레피스만 존재하고 에밀 졸라가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하면 또 설명해야 되면 안 돼. 아니, 쉽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미첼의 신 에밀 조라 나오니까. 아까 제가 흉봤던 내용이 또 아니 흉본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에밀 졸라는 누구인가? 난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 그 드레피스도 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그렇죠. 걸 에밀 졸라가 에밀 나는 고발한다. 졸라가 문제를 삼아서 이게 진실을 드러난 드러난 거죠. 거잖아. 아니 재정진청에서 뒤 바뀌는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야지 그냥 당 재심 모가지를 사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시키는 맛이.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저기 스승의 날 천공 수교를 했어요. 아까 많은 분들이 최 감독님 헤어스타일 왜 바뀌었냐. 그날 그 아 취재를 이거 안 보셨네. 이 방송을 안 안 보신 보셨네. 티를 네, 내셨습니다. 이거 방송 보세요. 말 안 할래. 최 감독의 헤어스타일이 멋있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앞으로 뭐 지금 이 스타일 아니, 계속 유지 YUJI 하세요. 이럴 거예요. YUJI. 사실은 제가 머리 묶고 다니는 게 멋있으려고 묶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제 털이 여기 박대웅 기자도 반곱슬이잖아요. 네, 저도 반곱슬에다가 되게 이게 억세요. 이제 지금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묶는 게 제일 편해요. 이유가 있군요. 내가 그리고 봤을 한 제가 6년 동안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사진을 한참 찍다가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 판단에 하는 것 같은데 머리는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바리깡을 깎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한 바리깡을 6년 동안에 제가 깎았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막 여기 이게 스크래치도 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미용실 가서 네, 이게 깎긴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즐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거는 직접 보세요. 제가 15분짜리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충분한 그런 근거가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계속 네. 이어지잖아요. 말하면 보이고, 이행하고 네. 말하면 이행하고. 그리고 또 한 명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저께 목요일 날 가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가 이게 과거에 이게 바로 그 박근혜 씨가 탄핵됐던 가장 중요한 그거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시작부터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어제 아니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천공이 지시했던 지시 사항 중에 그 하나는 이번에 그 한동훈이 바로 이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천공이 이번에서 이제 문재인 전직 대통령과 절대 손잡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사실상 이제 보복 수사 전 정권의 보복 수사를 딱 시사하는 지시를 내리니까 한동훈이 바로 그 법무장관 임명되고 난 뒤에 그 산자부 쓰기 시작했죠. 어, 백운규 아마 이제 기소할 것 같아요. 법무장관 털기 시작했어. 그게 결국은 산자부 장관이 최종 타깃은 아닐 거라고. 거기를 해서 이제 청와대로 타고 올라간. 문재인까지 넘어가겠죠. 예, 예. 그럼 뭐 이제 거의 상수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하톡 그 5월 18일 날 검찰 인사를 했잖아요. 네. 검찰 인사 내용을 보면 이제 과거에 검찰 특수부의 그 칼잡이들이 다 대거 이제 복귀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지금 뭐 산자부를 털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하는 거고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뭐 대장동으로든 어떻게든 엮어서 이제 밟으려고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건 뭐 들어온 멤버들 그리고 이제 남부지검장 양석조가 이제 온 것은 그리고 이제 바로 한동훈이 되자마자 증권범죄 합수부 다시 이제 부활시킨 것은 라인과 옵티머스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서 또 어떻게든 또 민주당으로 엮으려고 할 것이다.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들여다봐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방송이 이번 2주간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35만에. 아 역시 머리 깎아 모양인데 기대를 했는데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꼭 보세요. 예, 기승전결이 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승전결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출연자들이 재밌잖아. 거기에. 출연자들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뭐 최 감독의 노고도 있었지만 역시 천공의 지명도 그럼요. 천공의 인기를 받.
법력이 거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20만 원 썼지만 저희가 저 생의 날 노래 부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탐사 보도라는 것은요. 탐사 보도의 제일 그 중요한 조건이 누군가가 감추고 싶은 배터리 없어요? 나갔어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누군가 감추고 싶거나 공개하고 싶지 않는 그는 진실. 그것이 이제 공공의 감신사가 될 때 네. 그것을 이제 밝혀내서 대중들에게 알려서 대중들의 또 공분을 또 사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탐사보도거든요. 그래서 천공이 어떻게 보면 촬영을 금지시켰던 그 강연을 자해 취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실 2025년 통일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이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 근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봤을 때 네. 2025년까지 통일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무력으로 어떻게 뭐 들어가서 뭘 하지 않는 한 이거 천공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뭐 이렇게 꿈에서 무슨 뭐 격암 유록. 격암 유록에 나오는 얘기를 네. 자기 얘기처럼 한 거예요. 이미 유명했대로 음력 9월달에 2025년 예언서. 예, 그 예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제가 봤을 땐 저 군대에 있을 때 휴거 저기 그거랑 똑같은 99년. 정봉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만약에 네. 내가 틀리면 2025년 가을이라 그냥 뭉뚱거렸는데 네. 찾아보니까 격암 유록에는 음력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을 하면 10월쯤 되겠죠. 10월, 11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틀리다면 나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박수 막 치면서 1992년도에 그 종말론이 있었어요. 종말론이 네.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도 믿을 뻔했어요. 그냥 그때 막 야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담임성교회. 예. 맞아, 맞아. 92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종말이 왔으면 차라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막 그랬죠. 근데 뭐 다음날 똑같이 뺑뺑이 치고 전혀 세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천공이 2025년 그 통일 시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와서 그 부담을 덜어준 것 같아. 아 그렇군요. 이제 경 입장에서는 이제 스승님한테 핑계 댈 게 생긴 거지. 바이든 때문에 안 됐다. 바이든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 천공도 사실은 이제 경 머리 위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분도 뭐 미국 대통령 위에 쓸 생각은 없는 분이야. 한국에서만 그냥. 그래서 아마도 그 바이든이 이번에 와서 그 사실상 그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사실상 뭐 이제 남북 대화는 이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 뭐 대화의 빗장을 풀 것 같지 않고 뭐 이대로 가면 뭐 2025년 통일은 물 건너가는 건데 결국은 이 우리 천공도 결국 이제 바이든 방한 이후에 그 교실을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될 수도 있다. 2025년은 내가 저는 조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 대통령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강요들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윤핵관 제보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 사람들 기본 계획이 2년이다. 2년 안에 다 해먹고 나간다. 뭐 그렇죠. 네, 그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그 민영화도 그러면 2년이네. 그렇죠. 네, 2년 안에 해먹고. 이 사람들은 해먹고 이제 윤 통령이 힘이 빠지기 전에 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해야 피해가 되는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천공도 그러지 않을까? 2025년 되기 전에 자기는 충분히 다들 해먹고. 예. 뭐 하늘나라로 간다든지 뭔가 다른 차원으로 네, 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차원 이동이 특기니까. 저게 닥터 스트레인저. 그럴 멀티버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혼돈의 멀티버스. 그 천공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기업인들을 이제 부족장이라고 표현한 게 상당한 그렇죠. 이게 이제 엑시트하기 위한 그럼요. 이제 챙겨서 엑시트하기 위한 이제 발판 그렇게 깔아놓은 게 수도 있을 것 아닌가. 같아요. 돈을 땡기기는 기업인들이 훨씬 좋죠. 그리고 목돈이잖아요. 네. 큰 돈들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자기가 교실을 하고 그다음에 경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돈보따리를 들고 이제 천공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천공에 이제 민원을 또 민원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그 원마카세. 원마카세. 이거 제주투데이 기자분이 그렇죠. 그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이분을 모시려 했던 거는 주간 원희룡을 취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원희룡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 해서 그럼 한 1년 했나요? 얼마나 오래 한 했나요? 2년 가까이. 야, 그 양반 대단하네. 그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잠깐 하면서
아니 왜 주간 원희룡을 너무 원희룡을 사랑하는구나. 왜 위클리 주간 원희룡을 기사를 쓰려고 생각을 했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휴가 중에 어떤 책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생각이 샘솟더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 써야 되겠는데 이것도 기사 써야 되겠는데 원희룡을 생각하면 기사거리가 넘친다. 그렇죠. 너무 기사거리가 많은 사람이. 뮤즈네 뮤즈. 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제 메모를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메모량이 이제 생각이 샘솟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 끝나고 가서 어느 일주일에 한 번씩 원희룡에 대해서 기사 쓰겠다. 그분 좀 거를 저희가 왜냐하면 사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그 미디어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낙검수도 이 본격적인 이명박 헌정 방송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네. 집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원희룡 그 당시 제주도지사는 일단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앞뒤가 서로 다른 얘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이 원마카세로 네. 대변되는 업무 추진비나 이런 씀씀이들이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일단 무슨 뭐 다 엄청나잖아요. 억 단위의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저는 그 원희룡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놀랍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11만 8천 원 그 소고기 갖고서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업무 추진비를 그렇게 써서 안 되고 그거는 뭐 횡령 배임에 있다는 걸 무슨 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 막 그리고 또 그걸 SNS에 쓴 거를 조선일보가 받고 네. 그게 사실은 뭐 그 정도의 양인데 본인은 그렇게 억 단위를 막 쓰고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만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이 기자가 봤을 때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오등봉이라는 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만 일타감상. 그러니까. 일타감상을 활용하고 또 업무 추진비로서 사실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흠결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김혜경 여사 그 물건 늘어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취재원으로서 그냥 네. 기사거리가 너무 넘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혁 기자님 네.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유. 심승 기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채창에 막 올라와서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 첨부할 게 있는데 이제 그 김혜경 여사의 최초 고발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발자가 김은혜 의원 선거운동을 같이 맞아요, 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경기지사 후보, 국힘 그렇죠. 경기지사 네, 후보에 그 얘기가 좀 쇼킹했고 네. 또 하나는 그 제보를 했던 그 공무원이죠. 네. 그분이 그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네.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개인 사업을 좀 했나 봐요. 그 이제 그거를 자기 개인 사업을 업무 시간에 하다가 잘린 직원이다. 네, 이건 저희가 이제 최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경기지역은 네, 네. 그 정치적인 이제 기획과 이제 동원의 냄새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죠. 근데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법무부 인호공차가 하는 거 한동준의 이제 저 처남에 대한 이제 성폭행을 이제 네. 덮기 위해서 이제 진상 조사가 이제 검찰 내부에 시작된 걸 쭉 이렇게 시간순으로 가다 보니까 사건이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뭐죠? 그게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검찰 내에서의 있었던 엄청난 이제 비위를 조사 진상조사 들어가서 이제 검찰들 이제 작살 나는 분위기였는데 그 뒤로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터졌던 사건이 아니죠. 그러네. 그게 연결되네. 그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야, 그걸 정말 그걸로 돕네. 자,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4월 총선에서 완전 폭망하고 난 뒤에 거의 국힘이 그냥 쓸려가는 분위기였는데 국힘이 기사회생하게 된 분기점은 박원순 그렇죠. 서울시장 그렇죠. 고비고비마다 항상 기획에- 그런 게 기획의 의심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확실히 좀 그런 느낌은 우연인지 있네요. 기획인지 사실. 예.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해서는 지책조차도 네. 최근에 이제 그 미투 그다음에 이제 페미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발언을 하잖아. 이것이 여성의 해방이나 이제 인간성의 회복보다는 정치적인 동원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지적을 해요. 누군가 이제 이용하고 이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큰 이벤트가 터지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나 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 그 출발점을
페미로의 그 건전한 그 최초 페미 운동의 글로 회복하지 못하는 한 페미 운동이 자칫 이 정치적인 어쨌든 전략 그런 음모에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슬라브의 지책도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슈가 문제가 됐던 뭐 딸딸이 짤짤이 논쟁도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 논쟁 때문에 그 논쟁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모든 이슈를 다 지금 지방선거와 혹은 뭐 윤석열 약 2주 동안에 취임 후 2주 동안에 그러니까. 각종 이슈를 그냥 그 짤짤이 논쟁 하나로 다 그냥 다 잡아먹어 버린 것도 그것도 좀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캐비넷에 그런 그 성 비유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순간마다 꺼내서 터트린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좀 한번 취재를 좀 한번 연관성을 한번 해볼 좀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확실히. 예전에 연예인들 기획 기사 터뜨린 것처럼 이 정치인들을 그런 직접 것도 대상으로 있네요. 해서 비슷하게 터지는 느낌이죠. 연예인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 뭐 윤재순, 네. 김성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사실은 뭐 이건 뭐 대놓고 성폭력에 가까운 성폭력 특례법에 그냥 바로 기소가 될 만한 바로 걸리는 내용들은 나와도 너무 관대해. 여성단체가 됐건 언론이 됐건 왜 그들 뭐 몇몇 언론들은 그래도 문제 제기하지만 윤재순의 경우는 사실은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무슨 뭐 러브샷을 하려면 뭐 속옷을 벗고 해야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무슨 기타 등등 뭐 그 시집도 그렇고 뭐 그 케이크 볼뽀뽀 사건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성비위들이 있고 그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관대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짤짤이 논쟁 갖고서 지금 뭐 그냥 관대함은 지지자들은 관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언론이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언론이 관대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 서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찰 내에 있는 남성 중심의 그 억압적 성문화, 이제 그런 그 성비위 이런 사실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낼 용기 있는 서지현 검사가 결국은 사표를 제출하는 거의 같은 시기에 그걸 덮으려고 했었던 중심에 있었던 왕언니, 그러니까요. 검찰 왕언니는 인호공을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뭐 별다른 인호공 특히 법무차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인호공 차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건 여성인권과 정반대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도 여성단체에서 그냥 아무런 얘기를 문제제기 너무 없어 너무 조용해. 그 여성단체에서 저는 이제 여성단체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여성단체 이제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한데 여성단체들도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언론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언론은 뭐 그건 뭐 저는 이제 그 어제 오늘 얘기하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우리 박대용 기자님은 네, 많이 순수한 언론에 기자야. 대해서 순수한 얘기를 기자.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저는 열린공감 TV가 이 언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미디어 비평 같은 코너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는 박대현 기자님은 좀 보도되지 않았던 좋은 사례도 얘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워낙 이제 너무 네. 너무 이렇게 암담하니까. 네. 언론은 그냥 이제 사기업화 됐죠. 네. 이익 집단화된 그냥 거예요. 사기업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미디어 비평을 더욱 가열차게 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내일 저희 그 박대용 기자하고 제가 그 내일 노무현 재단 그 네네. 세종 충청 네네. 그 지부에서 네네. 하는 그 언론 토론회에 또 저희가 맞습니다. 내일 참석을 내일 합니다. 노무현통일 서거 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가서 우리 언론 문제를 진단하는 그런 그 토론회를 열기로 했죠. 좀 민원연도 같이 오기로 쓴소리 좀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쓴소리 좀 네. 현상에 대해서. 아무튼 이 원희룡 지사는 조금 더 자기 몸집을 키울 필요가 있겠어요. 이 관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네. 이 사람의 포지션이 국토부 장관이 됐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은순 일가가 그렇죠. 기획부동산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충식을 비롯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럼요. 선수들이잖아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세를 봤는데 네. 반도체 공장.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을 남양주에 유치하겠다. 그 근거는 주광덕이 윤석열과 친하다. 원희룡과도 친하다. 국토부 장관인. 네. 그 얘기 말고는 그 어떤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 수준에서 얘기하는 남양주에 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리 최은순 여사님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랑 밥도 많이 먹고 막 이런 밥도 얘기 먹고 하면서 사우나도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술도 먹고. 술도 먹고 뭐 그냥.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검찰공화국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검사들은 스스로 부를 창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검찰은 이제 그 각종 그 범죄 비리들에 대한 종말 처리장으로서 이제 그 결국은 이 부정 비리를 통한 축제를 최종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래서 면죄부 피를 붙여주는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이 재산 축적은 크게 보면 이제 금융 마피아, 그다음에 한쪽에 이제 그 토건 마피아, 이들의 결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온갖 이제 부정 비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검찰 마피아하고 만나서 이 비리 카르텔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거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저는 이제 금융 마피아 이쪽에는 이제 뭐 추경호, 그렇죠. 여기도 추경호. 이제 한번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거기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그렇죠. 44억 아주 받았죠. 좋은 네. 어떻게 보면 이 토건 마피아, 그다음에 금융 마피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벽하고 아주 완벽한 아름다운 앙상블이야. 앙상블. 지금 현재 내각 아름답지 않은 앙상블. 내각 구성이. 네. 예. 국민에게는 매우 최악의 라인업이고요. 기득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게 이제 좋아져. MB 때 이명박 때의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때 어떤 민영화 내지는 어떤 주로 이렇게 어떤 그 행정 관료, 그러니까 금융 행정 관료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복귀를 했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윤석열에 속해 있던 이 검찰 공화국이 같이 희한한 케미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낙검수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어떤 그 이명박은 네.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 낙검수에 나왔던 얘기가 낙검수에서 같아요. 그때 제가 그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다시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KTX와 인천공항을 한 30-40% 정도 민간에 지분을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다 누구나 떠오르는 게 이거 맥커리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김대기가 맥커리 이사였어. 직전까지.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준 게 이번 이제 이 일기 내각의 특징은 사실상 상당히 매판 자본에 굉장히 친화적인 관료들이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다가 추경호, 아주 그렇죠. 헐값에 그냥 네. 팔아 넘겨. 근데 큰 역할을 했던 그렇죠, 사람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 원희룡 제주지사로 있으면서 이 제주도의 그 알토란 같은 땅들을 전부 다 차내 자본들. 중국 자본들에 다 팔아 넘기고 심지어 심지어는 병원도 짓게 하고 병원까지 그러니까요. 중국 자본에다가 갖다 넘겼던. 검찰들이 그거 사건 수사를 하면서 많이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쁜 거 이제 많이 배우겠죠. 뭐 비리라든가 이거 덮어주면서 그 보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배운 그 수법들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동훈도 부인이 또 미국 변호사 김앤장에 있는 미국 변호사고 또 본인의 또 장녀는 또 이제 이중국적을 네. 가지고 있고 알렉스. 상당히 어쨌든 이 매판 자본에 굉장히 그 우호적인 친화적인 네. 이런 그 사람들로 이 일기 내각이 또 구성된 건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참고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론스타 사건이 만약에 이제 패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론스타가 소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한덕수 추경호가 관여를 했고 특히나 김앤장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고문료로 받은 게 약 44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뭐 론스타 관련된 로비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근데 그걸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하게 이제 패소하면 5조를 외국에 론스타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구한말이 생각이 나는 거죠. 구한말에 뭐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렇게 맞아요. 네. 잠깐 저희 지금 13,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저희 방송 고정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해야 될 말을 지금 꼭 해야 되겠는데 네. 기도수 공격하실 때 각자 한 번씩만 써주세요.
왜냐면-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이군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도배하다시피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저희를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기도수 때문에. 네. 아. 왜요? 이게 이제 채팅창을 거의 장악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너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한 거죠. 네. 이제 좀 저희 방송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만 쓰시면은 실제로 13,000분 중에 채팅하시는 분은 한 1,000분 안 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집중해서 끝내고 그래요. 다른 두 번 분들의- 쓴다고 효과가 2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을 못 모아서 좀. 한 방에. 기도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버 공간에서 네네. 굉장히 창의적인 이제 시위 네. 문화로 보여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른 분 불편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결제해서 네. 하는 것도 그러니까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좀 시간도 가능하면 좀 지켜주시고 그게 계속 넘어가서도 이제 하면은 뭐 확실히 이제 채팅창 자체가 좀 이렇게 점유가 되는 건 맞으니까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희가 낮에 그 경남 하동에 다녀왔고 네, 그 하동을 얘기했네.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하동까지는. 하동까지는. 대충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동 취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취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면 뭐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했던 기억들이 나서 또 이렇게 열린공감 TV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걸 또 사람들이 함께 취재를 한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송 키고 가면 시간이 금방 가서 좋긴 해요. 시민들과 같이 얘기하다가 간다는 느낌 들죠. 사실 관 기자님하고 둘이 가면 조용하거든요. 옆에서 한 사람 자고 있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난 강 기자님 좋을 것 같은 거 확 켜. 전에 그 조는 모습이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밤에.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제가 핸들을 잡고 방송 끝나고 운전하시고 전 뒷자리 잤어요. 마지막 밤 운전을 제가 했어요. 한 2시간 한 반 정도 굉장히 제일 피곤한 시기에 제가 핸들을 잡고 나머지 세 분들은 다 사실 강진구 기자가 했던 수많은 업적 중에서 나 2시간 반 운전했어는 굉장히 약한 건데 본인에게 제일 힘든 일처럼 지금 말씀하시네요. 네. 아니, 수많은 업적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취재 라이브 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좀 강진구 너도 좀 운전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강 기자님 제가 여러 소문은 들었지만 운전이 상당히 거치십니다. 그냥 막 틀어버려요. 운전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상당히 거치십니다. 이 외모랑 달라요. 저는 상당히 부드럽게 하거든요. 전혀 반대. 아니 그게 왜냐면 조금 일찍 저 서울에 제가 와야 할 그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급해서 조금 이번에는 좀 안 혼났어요? 잘 끝났어요? 잘 끝났어요? 형님한테 여쭤본다 나는. 그날 그 난리 났다고 다 댓글에 달렸더라고요. 잘 끝났어요. 아유, 심하네. 그 저녁 때 미디어 비평 있었는데 그걸 잠깐 되짚어 주시죠. 주로 그 얘기를 했죠. 민영화 얘기를 했죠. 민영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제 조선일보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지금 한전에 적자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민영화를 한다라는 완전한 구라. 제목 자체가 구라였죠. 구라. 그래서 이제 그 구라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다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왜 이 한전이 적자가 심해진 것에 대한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인 거다. 이 전기를 생산하는 어떤 뭐 석탄과 우라늄과 뭐 그런 뭐 LNG 같은 그런 천연가스들이 다 원가가 막 2배, 3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값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그 민간에 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전기세 인상으로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적자를 떠 맡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는데 그건 완전히 구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정부의 공공기관이 이걸 어떤 지금 가뜩이나 물가 문제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은 그건 되게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서 지금 민영화를 이제 사실상 뭐 지분을 지금 일정 부분 팔겠다는 건데 그걸 갖고 또 민영화는 아니래. 그 지분이 0.1%만 누구한테 팔아도요. 그건 민영화인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지도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이재명 고문이 그러면 그냥 공용하냐 이제 뭐 그냥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심지어 그 저희가 보도를 하고 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이제 그 현재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자들이 뭐 맘카페나 각종 커뮤니티에 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민영화에 대한 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쓰니까
국힘당 선거 캠프에서 그거 허위 사실로 선거법으로 기소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협박이 뭐 그런 이렇게 커뮤니티의 글들이 실제 본인들이 받은 문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그 제가 미디어 비평 시간에 그 나온 기사들을 갖고 거기 팩트들을 얘기한 건 다 사실과 맞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저장 21년도에 10조 정도 매출이 나거든요. 그중에 한 2천억 정도 이익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전 전체로 치면 그렇겠죠. 네. 한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핑계를 탈원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은 기록적인 매출 신장과 이익을 보고 있어요.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시작도 안 했는데도 그거가 마치 그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2080년까지 오히려 그게 허위 사실이네. 네, 그러니까 2080년까지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도리어 2021년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전의 사용 비중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동안에 탈원전은 못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해에 좀 그 원전 그 월성 원전 그 정비하느라고 조금 낮아진 것 말고는 도리어 또 올라가고 있는 게 팩트인데 조선일보는 그냥 정말 구라를 치더라고요. 신 기자님 근데 네네. 그날 그 우리 제목에도 썼지만 구라라는 말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이게 좀 우리 말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일본 말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어는 아닙니다. 일본어 아니에요. 일본어 아닙니다. 한국말 사전에 원래는 그 국어 사전에 있습니까? 도박꾼들 네. 이제 아, 도박할 때 나오는 구라치지 마. 언어인데, 예, 구라치지마. 그게 가짜. 죄송합니다. 통용화되면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이라는 이제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일본어는 아닙니다.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순우리말 아니고 비속어 대사전에 기록은 돼 있고요. 속된 말, 속된 말, 거짓말의 어떤 속되게 이르는 말을 구라라고 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거짓말보단 그냥 구라로 쓰고 싶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 저기도 있대요. 대한민국 표준어 대사전. 네네. 네, 이게 사전에는 있어요. 이게 일본 말은 아니 외래어인 줄 알았는데 아, 그 외래어면 외래는 아니죠. 김구라는 그뭐 외래어가 자기 김구라. 김구라. 네. 자기 이름을 네. 그래요. 아무튼 예.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제 아침에는 그 제주도랑 이혼 생방송으로 어제도 좀 특이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막 그 기술적으로 좀 이게 우리가 좀 약간 새로운 시도고 이래서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주 현지에서 보내주시는 영상 자체가 되게 생생했어요. 사실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거를 한 4군데 5군데 동시에 해도 돼요. 오. 여러 군데 해서 만약에 제주도다 예. 제주도에 한 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선할 때도 지선할 때 한번 써봤습니다. 지선할 때 하면은 여러 명 개표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 개표 방송 말씀이 가능해요. 네네. 가능하고 아무튼 뭐 지금 비자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자림을 없애는 게 아니고 비자림로 그 길인데 그 옆에 있는 삼나무 숲을 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제주도 언제 갔지? 2주 전. 워크숍? 아니요. 우리 취재를 하면 따로 취재를 가죠. 둘이 손 붙잡고 가. 근데 취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손 잡았어? 네, 손 잡고. 침대가 2개밖에 없어서 3명 잤는데 한 침대에서 누가 잤어? 침대 혼자 제일 크잖아. 역시 박대현 기자. 네, 철저하게 디펜스하네. 그때 저희를 그러니까 원희룡을 우리가 이제 파러 갔으니까 그때 원희룡에 대해서 되게 해박하고 또 제주 현지에서 환경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계시는 분이 저희를 이제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비행기 타는 같이 순간까지 계셨는데, 같이. 이분이 이제 직접 우리 특파원이 해주겠다.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거를 현장 취재를 해서 그 첫 콜라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를 결국 실현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게 그 제주도하고 뭐 어저께 아침에 방송 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방송을 보면은 핸드폰만 들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핸드폰 하나 딱 들고 현장에서 저희한테 송출을 하신 건데 굉장히 일반 카메라보다 더 잘 나오죠. 화질이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네. 요렇게 활동을 해주실 분들. 저희가 사실 내일 모레 이제 영덕에도 가야 돼, 부산에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현장에서 뭐 유세 한 장 이상한 거 발견했다. 그렇죠. 그럼 현장에서 바로 찍으면서 보내주실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실 수 있게 제가 메일이라도 하나 공개를 해놓으면은 네. 열공 선거감시위원단. 나 이런 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거 잘 몰라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그 한 개만 기입하세요 하고 요 저희 주소만 하나 딱 적어드리면 언제든지 저희랑 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제가 그 지원 포맷을 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정의 출연료도 드려요. 오, 예.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 취재를 해주시는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저께 이제 또 그 역사 강의 2탄이 나갔어요. 네. 근데 어제 거는 뭐였냐면 저도 이제 한 50분 동안 쫙 녹화하면서 들었는데 그거죠. 고려 시대에도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그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려고 계속 노력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고려 시대부터 그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다 근데 그러는데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조선이 세워지고도 2년인가 더 걸려가지고 무학대사, 네, 왕십리 뭐 네, 그거를 계속 그 신하들이 대부분 반대하니까 네. 왕은 가고 싶은데 다 반대하는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드랍되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성계가 이걸 설득을 해서 그 2년 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천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정부는 뭐냐 도대체. 교문. 이게 지금 청와대로 옮긴다는 것도 사실 역사성을 다 무너뜨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 걸렸냐고. 2개월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또 이전하게 되면 또 비용이 또 만만하게 드니까. 그건 또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네. 그러니까 들었지. 조선시대 거의 뭐 전제적인 왕조차도 이렇게 자기 의지대로만은 하지는 못했다. 굉장히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다 밟았더라고요. 그 임시회의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이걸 왕한테 다시 거꾸로 역제안하는 방식을 해서 다 합리적인 이 프로세스 다 있어요. 왕이 가자 그런다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좀 가버리면서 얼마 전에 뭐 지금 NSC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3방이나 쐈는데 NSC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열지 못하고 그냥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게. 네, 안보 점검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그 청와대 벙커에는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 국가 안보 상황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과 장비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각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교부 장관과 뭐 국정원장. 네, 뭐 국정원장, 그러니까 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이제 직간접적인 대화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는 그게 이제 어떤 국내의 정세에 미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은 군 태세를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게 청와대에 지금 뭐 그걸 다 공개를 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옮겨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한편 쫓겨난 국방부는 지금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벙커는 물론 청와대 용산에도 있지만, 그럼 그 용산의 벙커는 원래 국방부가 쓰기 위한 어떤 벙커인데 얘네들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어디 뭐 남태령에 간다, 뭐 혹은 뭐 지금 수방사 지역에 간다,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네, 흩어져 있죠. 그래서 저쪽에 뭐 예를 들어서 수방사로 간다 그러면 수방사로 가고 저쪽 뭐 수방사는 어디 가? 수방사는 국군 통합병원 쪽으로 간대요. 그럼 국군 통합병원은 또 어디로 가? 그러니까 다 계속 이게 밀려가지고 도미노처럼. 네,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 보수 정권이라고 자칭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우리나라 국방력을 그렇죠.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거죠. 네, 국방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국방부를 선제 타격하고 선제 퇴근을 해버리고 또 뭐 아무튼 그런 그 지난주 목요일날 그리고 그 금요일날 뭐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그건 다음 주에 그거 못하였거든요.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용산기지 강의자님 아직 이전을 몰라요. 용산기지 얘기 안 해줬어요. 이전을 통해서 그 확인된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군인들은 이제 검사 밑에 있다. 밑에 있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퇴역 장군들이 그 누리던 이제 그 네. 온갖 이 호사들을 이 권력들을 다 이제 검사들이 다 이제 누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군사 쿠데타 있을 때는 검사들이 아마 군인들한테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그때는 거의 따까리였죠. 그냥. 네네. 네. 근데 지금은 검사들이 이제 구둣발로 네. 군홧발을 밀어내는 이런 표현 좋아요. 네. 구둣발로 제가 칭찬을 당하고. 주거니 막 적어놔요. 적어놔요. 요즘 하기 전에 적어놔요. 요즘 아주 그냥 서로 예. 네. 구둣발 아직 오히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둣발로 군홧발을 짓밟는 저는 그런 행동을 좀 볼 수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딱그 방패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조금 저항을 했던 게 이제 그 합참총장 역대 합참총장이던가요? 예, 한 10명 정도가 용산기지 이전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서둘 일 아니다라고 성명 발표 한번 하고 네. 예, 찍혔죠, 찍. 그 하고 네. 그냥 바로 다음날 그냥 비켜 하니까 그냥 군말 없이 그냥 네. 가는 걸 보고 참 이제 뭐 대한민국의 오히려 군인들 뭐
충성에 맹세하고 있죠. 합참도 같이 용산에 있다 쫓겨났죠. 근데 네. 합참이 하는 일은 주로 어쨌든 한미 안보태세 한미 이제 공조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쫓겨났어요 지금. 쫓겨나서 뭐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일부는 저기 평택 그 미국 유치소 들어가고 일부는 뭐 같이 지금 국방부 따라 다닌다고 사실은 하는데. 이번에 53조인가요? 네. 저 추경 뽑아 네, 그 자영업자들 지원한다면서 돈을 또 네. 숨어있던 돈을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찾아내면서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덜어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갑자기 숨어있던 돈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지금 올해 예산을 지금 날린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날린 게 국방 예산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날린 게. 그러면은 난 군인들 내가 군인이라면 아니 자연스러울 만만한 게 우리 뭐 군인들이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날린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1등? 어딥니까? 가장 많이 날린 지역이 광주 전남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날린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예요. 네, 강원도예요. 네. 강진구 때문인가? 강진구 때문인 것 같아요. 강진구 때문에 예. 광주 전남 가서는 또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말로는 말로는 하면서 뒤로는 또 그러고 있군요. SOC 그러니까 그 SOC 예산들을 어떻게 그 순서대로 날린 것도 참 그러니까 5.18 전야에 이제 그걸 날리고 거기 다음 날 5.18 기념식에 가서 또 막 무슨 뭐 통합에 뭐가 어쩌고 막 그냥 그러고 네. 임을 위한 행정 가지고 님을 위한 행동 그러고 있고 참 희한하죠 진짜. 입으로 다 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강의 예고를 해주셨는데 네. 그 풍수지리 때문에 풍수지리. 네, 그런 무슨 그 풍수. 부속 때문에 용산으로 갔다는 설이 유력하잖아요. 네. 그럼 팩트 아니에요? 외신에도 나온 건데? 외신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 용산 아닌데 거기가 원래 용산이 아니래요. 용산이 살짝 더 마포 쪽이라 그래요. 마포 쪽이 우리 용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살짝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진짜 이번에 마포로 간다면 어떡해? 풍수질이 미쳐 있는데. 마포 쪽으로 하는 것도 봐야죠. 그게 이번에 이제 그 경정권의 사실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하이아라키가 이제 뭐 군인 위에 이제 검사까지는 그런데 검사 위에 무당이 있는 건데 이 무당들, 이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무당들의 수준이 하질이야. 맞아요. 천공 되게 보면 말 골때려요. 나오죠. 진짜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하고 이 도력이 센 무당들이 지금 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이게 하칠들이 사이비에 가까운 무당도 중에도 사이비에 가까운 뭐 사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무슨 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봤을 때도 전혀 그냥 그 사입이가 아니고 사기꾼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들 스승에 갔다 오신 분이 아니야 직접 보고 나니까 확실히 들어. 야 이런 이번에 진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방송 뭐 준비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대통령 취임식에 그 초청된 네. 아주 VIP급의 맞아요. 예, 승려 한 명도 우리가 직접 가서 재밌어요. 보고 왔지만 네.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VIP 대접을 하고 여기에 이 경정권의 이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 이 사람한테 지금 맞아요. 문전이 그렇죠. 지금 문전성시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는 그냥 그 한 5분 정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느낌이 오잖아. 나 진짜 그 사진 얘기하면 빵 터져 빵 터져. 진짜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꼭 방송하시죠. 다음 주에 나갈 거고. 근데 나는 이 천궁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계속 뭐 하는지 알아요? 손을 계속 비벼요. 손을 닦아요. 이게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 말로는 이게 손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니까 이제 계속 닦는다는데 이거 닦으면서 뭐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가끔 영상에서도 나와요. 영상에서도 좀 더럽더라고. 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머리 만지고 손을 또 닦고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군요. 아무튼 예, 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다른 저희 15분짜리 노인을 위한 나라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노나라. 정말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함축적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적인 학습도 가능한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노인분들 꼭 보셨으면 노나라. 오늘 안 나갔죠. 오늘 안 나가고 아마 내일 2개가 나갈 거예요. 원자력 엑스파일 그리고 노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개 꼭 9시에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낮에 이제 취재 회의는 취재팀 라이브를 했어요. 강 기자님 안 계시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귀안 간지러웠어요? 취재팀 라이브를 네. 없는 사람 뒷담화 까는 걸로. 나중에 방송 보지 마세요. 참석을 꼭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없으면 까인다. 네. 요까지 한 2주간 방송을 좀 훑어봤습니다. 참 오늘 사실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한미 정상회담 좀 할까요? 짧게 할게요. 하시죠. 예. 저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거기 뭐 이제 기자 브리핑을 보고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정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외교는 한 3주 만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망할 수 있구나를 오늘 저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미 정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이제 IPEF라고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블록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 이제 인도, 그다음에 호주, 패시픽. 일본, 그다음에 미국. 특징이 뭡니까? 중국을 다 극도로 증오하는 나라들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주변. 네, 쿼드가 좀 약간 군사적인 성격이라면 이제 IPEF는 좀 경제적인 블록인데 결국은 그 IPEF라는 게 중국이 현재 전 세계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을 제끼고 이 인도 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같이 경제 블록을 형성을 하고 중국과 맞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제안을 트럼프 때부터 받아왔지만 문정권에서는 이건 현재 대한민국이 중국의 어떤 통상 외교가 무역 수지의 25%가 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익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좀 더 이렇게 제어를 하고 집중을 할 테니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는데 우리까지 집어넣지 말자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고 그걸 다 받았던 거예요. 다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도 받고 바이든도 받고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방에 다 무너뜨린 겁니다. 선제적으로. 네. 그럼 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에 뭐 물론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이제 그 짓겠다고 한 것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원래 그러니까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이 반도체 팹 라인을 그 미국에 짓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배제하고가 지금 최근의 분위기라 중국이 지금 반도체가 혹은 미래 IT 통신 사업에 있어갖고 핵심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근데 그걸 지금 또 이 반도체 전쟁을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또 한국이 앞장서는 모양이 돼버리면 이건 정말 중국이랑은 최악이 되는 거. 그래서 증권가 찌라시도 제가 이제 오늘 본 거 오늘 아침 어저께 밤에 본 거는 시안에 있는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어쩌면 철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주 과거에 이제 주계장막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떼먹고 도너건 페이퍼 컴퍼니부터 사기꾼 별의별 일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중국의 어떤 공장이 들어가면 요즘에는 이게 팹리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에서 예. 자기네들이 공장을 안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놓고 거기서 대부분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생산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노하우를 어느 정도 빼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부가가치도 높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치를 하는데 이제 이걸 빼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삼성이 같이 딸려서 거기 가버리면 미국 가버리면 여기 공장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시안은 시진핑 주석 고향 아닌가요? 그 시안이 고향 시안인가? 시안은 시진핑 고향이 시안 쪽은 아닐 거고. 아 그런가? 시안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뺀다는 얘기가 혹시 시진핑의 또 심기를 또 건들 수도 있는. 아니 당연히 그리고 삼성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쨌든 통상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주식 금융 시장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건데 그런 기본 지금 한류 네.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도 뭐 이제 치면 아니, 태어난 곳은 북경이네요. 베이징. 뭐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아까 알겠지만 뭐 이제 북핵을 포기하면 뭐 경제적 지원도 좀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고. 북한에다가? 네, 북한에다가. 아니 그거를 이제 뭐 그 지금 핵 문제와 핵 문제와 백신 문제를 같이 연관 짓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멘트 같은데. 인도적이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네. 지원하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경위 사실 이제 노골적인 그 협중 정서를 자극을 했잖아요. 그 이거는 뭐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대남들을 겨냥한 이제 선거 전략으로 그리고 아마도 뭐
경이 뭐 그 당시까지는 뭐 설마 집권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집권을 설령 하도 저렇게 그 노골적으로 이 협중 정책을 뭐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기본적인 외교 이 관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외교 어떤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급속하게 이렇게 선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한 3주 만에 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외교 관료들이 외교관으로서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될 외교부 역할들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충분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 부작용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거의 못하는 것 같고 결국 이 얘기는 그렇다고 무슨 내가 보기에 뭐 이 경이 무슨 뭐 외교나 이런 뭐 대중 대미 외교 관련해서 무슨 뭐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결국 이것도 결국은 무당들이 결국은 다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입에서도 한미일 공조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일이 같이 경제와 정치적으로 같이 단합해서 그러면 그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뭐 굉장히 이제 자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뭐 미국이나 EU는 지금 친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데, 또 우리는 러시아랑도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그 협조 관계가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의 국방 그 신무기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갖고 어쩌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얘기까지도 지금 저는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바이든도 그렇죠. 아니 여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왜 우크라이나 얘기를 계속 여기 와서 해야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제가 꼼꼼하게 뭐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같이 합의문까지 다 봤는데 Q&A까지 다 봤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국과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결과물인지는 알겠어.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잃는 건 맞는데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정말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단 한 개도 없었는데 이게 그냥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한번 바이든이 만나기로 한 게 그냥 취소가 된 게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주고 그냥 그렇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쭉 보니까 문 대통령 윤통이 보니까 바이든한테 지나치게 좀 굴욕적인 태도를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기 딴지 어떤 분이 셌어요. 셌는데 그 어제 하루만 44번인가 3번인가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거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사실 그 캡처를 해서 올리셨어요.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 1진, 2진 일본, 우리는 3진. 3진이 1진을 만나니까 얼마나 황공하겠어. 네? 지금 김주일 작가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국하고 일본은 얻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얻는 게 뭐냐? 없어요. 윤 대통령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령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금요일 날 이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팍 올라갔어요.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도 50%를 넘었어요. 이제 그 전까지도 50%가 안 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 지금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아마 여기서 만약에 뭐 진짜 그 세간에 알려진 대로 뭐 기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바이든 문재인의 회동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지방선거에 굉장히 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선물 보따리들을 왕창 풀어주고 이제 결국 얻은 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인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국내 정치를 위해서 너무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퍼져도 되는 건가라는 좀 문제 의식을 또 제기할 수 있죠. 솔직히 요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 얘기하면은 강 기자님이 체감 좀 너무 많이 나가는데 막 이렇게 선 넘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윤석열이 솔직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우리 또 고발장 안 날라오게 조심해.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저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거 이제 강 기자님하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거고. 그리고 이 모든 허술해 보이고 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 큰 포석을 위한 그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계속 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권력이 그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천공이 2025년 그 가을설을 얘기를 한 게 물론 경합유력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겠지만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마치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사항을 내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되짚어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6월 말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 출마 선언식을 할 때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대일 외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죽창가를 부르면서 이념의 죽창가들을 부르면서 너무 그 이 대일 외교를 이제 파탄 안에 빠뜨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겠다. 더 이상 뭐 반성 맞아요. 일본에 이런 거 맞아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거는 나는 굉장히 윤석열이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안 돼서 결국은 좀 실현한 걸로 봤는데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자신이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뭘 해야 되는지 그 1번 맞아요. 그죠 사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의 집권은 경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맞아요. 그 뒤에 받쳐주는 외세가 외부 세력이 있다고 좀 사실 이제 의심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네요. 그리고 저희가,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그 무당들의 또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외색이 굉장히 짙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 일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취재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지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하나도 복구가 안 됐어요. 1도 달라진 게 없어요. 계속 그 일본 영토는 국토는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오염수 방류하는 지금 결정까지 지금, 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은 난 몰라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근데 뭐 어차피 반대해도 걔네들은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자존심 문제죠 사실. 굳이 그런 말을 할 네.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이걸 방류하게 되면 일본은 일단 작살난다고 봐야 돼요. 일반 연안은 다 일단 다 오염이 될 거고 그게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서 내륙에 다 비로 뿌려지고 지하수로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은 거기 오염토를 이 방사능 물질은 없어지질 않거든요. 네. 이게 원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땅을 한 50cm씩 팠어요. 반경 수십 킬로를 파가지고 전국토로 그 비닐봉다리에 까만 비닐봉다리 담아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세대쯤 지나면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이게 태어나는 태아들부터 시작해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일본 국토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면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리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 육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한테 우호적인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한미일 만약에 군사동맹을 체결한다 그러면 비상 상황에서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전두환도 과거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권력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미국의 구애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윤통이 바이든에게 굽신굽신 하면서 또 온갖 선물들, 꾸러미들을 준비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 접촉을 차단하려고 애를 썼던 것도 보면은 자기가 0.7% 차로 간신히 집권했던 이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미국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시간도 사실 이제 뭐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불구하고 좀 소개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또 내일도 또 방송 또 준비를 하고 내일은 있죠. 이제 원자력 엑스파일 시즌 2가 나갈 거고 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두 개가 나갈 그렇죠. 거예요. 1월 나오고 되게 편하게 그리고 보시고, 또 네. 미국에서도 그거는 한동훈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것도 제작 중이고 네, 그건 또 준비 좀 하고 있고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재밌는 거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얘기를 또 하나 나갈 거고 그거 내일 저희가 취재해가지고 네네. 보완해가지고 월요일 내보내죠. 그렇죠. 화요일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저희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아주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선 전에 엄청난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보도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죠. 그렇게 지금 근데 저희가 일단은 그거는 잠깐 셧다운을 시켜놓고 다른 것들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박 기자랑 저번에 제주도 가서 둘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그때 왜 그런 얘기 했었냐면 어떤 아주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로 윤석열의 비리와 김건희 비리에 대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도했던 건데. 네, 처음에 듣고 이분이 다른 걸 또 알고 계신가 새로운 제보자인가 싶어서 무심하게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다 보도했던 내용을 딴 데서 들으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실 안 것처럼. 사실 그거 저희가 다 처음 보도했던 겁니다. 그러냐고 나 전혀 몰랐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 종종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전화를 주실 정도면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대선 직전에 또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책이 또 배포가 되면서 그 사실이 지금 저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그나마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바이벌을 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 또 본부장 비리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주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또 취재 후 오랜만에 논현동 분위기로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요. 심지어 심혁 기자의 저 옆모습 뒷모습을 보고 정 PD로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목소리도 또 굉장히 또 네, 정 PD 충하다 님이 보니까 잠깐 오신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네. 시청자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편하죠 좀. 예, 예. 카메라에 얼굴이 안 보이니까 네, 사회자 자리죠. 그러니까요. 예. 네. 심 기자님 혹시 아니, 맺은 뭐, 말을 얘기 대표로 다 한번 들었고. 해주시죠. 맺은 말 안 하세요. 하시니까 대표 하시고 끝내게. 네, 이제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제 뭐 한동훈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그 라인을 다 이제 내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성급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터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성급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끝까지, 지금 뭐 우리 본부장 비리와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제 한동훈에 의해서 또 김건희 쫓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 보도할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들 작가께서 말씀하신 관심을 좀 주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는 방법이다. 네. 예,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말이 맨날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아직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아무 포인트나 강 기자님 숨 쉴 때 이거 할 때 얼마나 사인이야 사인. 진중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끊으면 그래서 적응하는 뭐 예의 바르시고. 단계니까 저 말 많이 안 하더라도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 배려심 있으십니다. 앞으로는 말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듣고 싶어 한번 예, 늦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